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시골에서 아들 한 명 키우면서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이제 저도 4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네요. 이 나이에 저는 시골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게는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네요. 예전에 유행했던 노랫말처럼 산다는 게 다 그런 거고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한때는 저도 서울에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살았어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란 저는 여행을 할 때 말고는 서울을 떠나서 지내본 적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서울 토박이 아가씨였죠. 도시에서 사는 생활이 저랑 잘 맞았고 앞으로도 평생 서울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서울이 고향이었어요. 아는 사람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큰 대장부 스타일이었죠. 언제나 자신만만한 표정과 남자다운 성격에 반해서 우리는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양복을 깔끔하게 입고 다녔고 구두도 항상 광인하게 닦아서 신고 다녔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더군요. 남편은 중국에서 물건을 떼와서 한국에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감이나 인형 같은 물건들을 취급하다가 사업이 잘 되면서 수입 품목이 점점 다양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 공장에서 만든 전자제품들을 판매하는 일이 잘 되었어요. 중국에 있는 한 업체랑 독점 계약을 했는데 한국에서 그 상품이 잘 팔려서 남편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남들 앞에서 콧대 좀 세우고 다녔지요. 백화점에 가도 돈 걱정 안 하고 쇼핑을 할 수 있었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못 꾸던 고급 초밥이나 프랑스 코스 요리를 일주일에도 몇 번씩 사 먹고 했었네요. 아이는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저는 친구들을 만나서 우아하게 브런치를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지요. 친구들은 그런 저를 두고 정말 부럽다는 말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때의 제 삶은 화려하고 행복해 보였지요. 하지만 그 시절에 저는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배부른 소리냐고 하겠지만 남편 문제로 저는 속이 골마 들어가고 있었어요. 물론 남편이 돈은 부족하지 않게 벌어다 주었지요. 하지만 그 사람은 가정에는 무책임한 남자였습니다. 자상하게 아이를 안아준 적도 없었고 일 핑계를 대며 밖으로만 나돌았죠. 그리고 저 몰래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몇 번은 제게 들킨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남편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뻔뻔하게 말을 하더군요. 기분 나쁘면 당신도 나가서 남자 만나면 될 거 아냐. 그것도 싫으면 이혼하고 혼자 살던가. 남편은 내가 절대 이혼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였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남편 말대로 이혼은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 문제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남편과 헤어지면 경제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었지요. 지금의 화려한 생활을 뒤로하고 이혼녀의 삶을 사는 건 제겐 너무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었지요. 제 결혼 생활은 한마디로 빚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저는 그게 팔자련이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다행히 남편이 돈 쓰는 일 가지고는 뭐라 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했었네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생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물거품이 되어버렸지요. 그나마 남편이 돈 잘 버는 재주는 있어서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얼마 전 남편이 하는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자 중국 시장도 급변하게 되었지요. 그 과정에서 남편과 거래를 하던 중국 업체도 문을 닫게 되었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남편이 대처를 잘못하는 바람에 회사는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여자를 만나고 다니느라 바빠서 회사가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지요. 덕분에 남편의 회사는 조금 망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여기저기 밀린 대금을 지불하고 나니 남는 돈이 하나도 없더군요. 오히려 빚만 잔뜩 늘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타고 다니던 차도 팔았고 마지막으로 살고 있던 아파트도 팔아야만 했어요. 당장 갈 곳이 없어진 우리는 일단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빚쟁이들 몰래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허세 가득한 목소리로 걱정하지 마. 나만 믿으면 돼. 예전에 내가 시골에 땅 사놓은 게 있는데 거기 빈집이 하나 있어. 일단은 거기 가서 살다가 나중에 동구해서 다시 서울 올라오면 돼. 라고 하더군요.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투기 목적으로 멀리 시골 동네에 땅을 조금 사둔 게 있었는데 일단 방법이 없으니 그곳에 가서 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아는 사람도 없는 낯선 시골 동네에 살게 되었지요. 남편은 이렇게 된 거 공기 좋은 곳에서 여행하는 기분으로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한 그곳에서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틀림없이 멀쩡한 집이라고 했는데 남편이 말한 그 집은 다 쓰러져가는 농가주택이었습니다. 버려진 지 오래되어서 낡을 대로 낡은 집이더군요. 말이 집이지 폐가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도 본인이 생각한 이미지랑 달랐는지 집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조금만 손보면 괜찮겠네 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손을 봐서 될 일이 아니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대충 치우고 짐을 풀어야만 했습니다. 첫날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더군요. 집안은 온통 거미줄 투성이었고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요. 저는 자는 동안에 벌레가 튀어나올까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결국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곳에서 첫날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볼 일이 생겼다며 당분간 중국에 좀 가 있어야겠다고 했습니다. 며칠이면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떠난 남편은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는지 연락도 되지 않더군요. 할 수 없이 저는 과부 아닌 과부가 되어서 그 집에 혼자 남게 되었어요. 어차피 오래 머물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대충 밥만 해먹을 수 있을 정도로만 꾸며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문 밖에서 누군가가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라며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았더니 마을 사람인 듯한 남자가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시골에서 농사짓고 사는 사람의 외모였죠. 얼굴은 새까맣게 그을렸고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깨끗한 데 없이 온통 지저분한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왠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지요. 그 사람은 저를 보더니 여기 언제부터 사셨어요? 빈집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소리가 들려서 혹시나 하고 와봤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사람이랑 말을 섞고 싶지 않아서 대충 대답을 하고 말았지요. 이런 집에서 그동안 어떻게 버티셨어요? 너무 낡아서 사람이 살만한 집이 아닌데. 그걸 그쪽이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만 가주세요. 솔직히 말하면 그 남자의 태도에 저는 짜증이 나더군요. 시골 사람들 오지랖이 넓다고 하더니 별 간섭을 다 한다 싶었습니다. 가뜩이나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서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는데 그렇게 불쑥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니 무서운 마음도 들었지요. 그런데 다음 날 그 남자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트럭에 뭔가를 잔뜩 싣고 왔더군요. 이 집 이대로는 안 돼요. 며칠만 주시면 제가 말끔하게 수리해 놓을 테니까 그동안 마을 회관에서 지내세요. 어딘지는 아시죠? 내가 미리 이야기 다 해놨으니까 그냥 가서 지내시면 돼요. 그러고 봤더니 트럭에 시멘트며 공사 장비들이 가득 실려 있더군요. 지금 이거 오지랖인 거 아시죠? 저는 그런 부탁 한 적 없습니다. 집 수리할 돈도 없고요. 어차피 남편 오면 금방 떠날 거라서 지금 이대로 살아도 돼요. 돈은 안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루를 살든 한 달을 살든 깨끗한 집에서 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용식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남편처럼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제멋대로 구는 성격이더군요. 결국 저는 그 사람 뜻대로 마을 회관에서 며칠 지내기로 했습니다. 마을 회관은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이었어요. 덕분에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한 게 뭐가 그리도 많은지 잠시도 저를 가만두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적당히 대답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지쳐서 어르신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먹을 걸 들고 와서 나눠 먹자며 끊임없이 저를 귀찮게 했었지요.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고 하는데도 더 먹으라며 음식을 계속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다 쓰러져 가던 빈집이 말끔하게 수리가 되어 있더군요. 오래 살 생각은 아니었는데 막상 깨끗해진 집을 보니 마음이 편해지긴 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며칠 잘 먹고 왔더니 몸도 많이 좋아졌고 기분도 풀려서 그 남자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했었지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드리지만 나중에라도 공사 비용은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돈은 안 주셔도 돼요. 그냥 나중에 짜장면이나 한 그릇 사주시면 됩니다. 그건 그렇고 할 일 없으면 나와서 농사일이나 좀 도와요. 요즘 일이 많아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공짜로 도와달라는 건 아니고 일당은 충분히 쳐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사실 서울 떠나오면서 들고 온 돈도 바닥이 났고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던 중이었지요. 남편은 몇 달째 소식이 없는 걸 보니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았고 저도 나름대로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식 씨의 제안대로 농사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고추밭에 가서 고추 따는 일을 했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갔었는데 1시간도 못 버티고 허리가 아파서 비명을 질렀지요. 고추를 따면서도 실수를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폐를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처음 하는 일인데 그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시험시험 놀아가면서 해요. 라며 저를 격려해 주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난생 처음 생막걸리라는 걸 마셔보았어요. 동네 양조장에서 만든 술인데 평소에 마트에서 사 먹던 술이랑은 차원이 다르더군요. 하루 종일 땡볕 아래서 일을 하다가 새참을 먹고 막걸리를 마시니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서 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평소에 낯가림이 심한 제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춤을 추기도 했었네요. 취하는 줄도 모르고 막걸리를 벌컥벌컥 마셨더니 평소에 안 하던 행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동네 사람들은 재밌다며 박수를 쳐주더군요. 물론 다음날 술이 깬 저는 부끄러운 마음에 땅을 치며 후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지요. 그동안 꾸준히 농사일을 했더니 어느새 조금 익숙해지기도 했고 몸도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처음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머리카락도 빠지고 했었는데 얼굴에 살도 오르고 밤에 잠도 잘 오더군요. 거울을 봤더니 한 달 만에 시골 사람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백화점 다니면서 브런치 사 먹던 사모님은 온데간데 없고 당장이라도 막걸리 냄새가 풀풀 날 것 같은 시골 아줌마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내 얼굴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진짜 내 모습인 것 같았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친정에 맡겨둔 아이도 보고 싶었고 남편도 찾아야만 했어요. 일단 몇 달만 더 지내보고 겨울이 되면 어떻게든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몇 달 동안 소식이 없던 남편이 어느 날 불쑥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어쨌든 반가운 마음이 들더군요. 하지만 저를 본 남편은 표정이 그리 밝지 못했습니다. 진작 떠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여기 살고 있었네.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왔는데 당신도 참 독하다. 이런 집에서 혼자 버틴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니 마당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옆에 야하게 옷을 차려입은 여자가 한 명 같이 있더군요. 그 여자는 내가 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놓고 내연녀를 데리고 나타난 남편은 그런데 집이 좀 달라졌다. 말끔하게 수리가 되었는걸. 당신이 혼자 한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묻더군요. 이웃에 사는 사람이 고쳐졌어. 이웃 사람이? 돈은 얼마나 줬는데? 당신 돈 한 푼도 없었잖아. 뻔히 돈 없는 줄 알면서도 그동안 연락 한 번 안 한 거야? 걱정하지 마. 수리비는 한 푼도 안 들었으니까 그 사람이 공짜로 다 해줬어. 내 말에 남편은 저를 수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죠. 공짜로 해줬다고? 그 사람이? 왜? 시골 인심도 옛말이라고 요즘 촌동네 사는 사람들이 더 계산적인데 그냥 공짜로 해줬을 리가 없잖아. 당신 혹시 그 남자랑 뭐 있는 거 아냐? 그게 지금 연락도 없다가 몇 달 만에 나타난 사람이 할 소리야? 게다가 옆에 그 여자는 누구야? 누군데 그렇게 다정하게 굴어? 누구긴 누구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 말 나온 김에 잘됐다. 귀찮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참에 우리 이혼하자. 난 이 여자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당신이 참고 같이 살던가. 그게 싫으면 이혼해.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저는 기가 막혀서 소리를 빽 질러버렸지요.
지금 당신이 여자 만나고 다닐 처지나 돼? 제발 정신 좀 차려, 응? 그러자 남편이 이게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며 내게 화를 내더군요. 그 순간 저도 그동안 참고 살았던 서름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동안 당신 바람피던 거 다 눈 감아주고 살았는데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근본부터 썩은 인간이라고. 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고 소리를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들었지요. 그러자 남편이 기왕이면 좋게 끝내려고 했더니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만. 네가 나한테 한 번도 안 맞아봐서 남편 무서운 걸 모르지. 너 오늘 나한테 한번 되져봐야겠다. 라며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용식 씨가 집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 밖에는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용식 씨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남편의 멱살을 잡더니 마당으로 패대기를 쳤습니다. 내가 남의 집 일이라서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듣자 하니 정말 너무하네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이야. 그러자 남편이 촌놈들 주제에 뭘 안다고 간섭이야. 당신들 지금 이러는 거 협박인 거 알아? 단체로 콩밥들 먹고 싶어? 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앞으로 나서더니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저기요, 제가 이 동네 경찰인데요. 잘못은 그쪽 아저씨가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아저씨야말로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여기 증인들도 많아요. 하지만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기가 죽지 않았죠. 오히려 더 길길이 날뛰면서 여기 전부 내 땅이야. 당신들 지금 무단으로 사유지 침범한 거라고. 경찰이면 더 잘 알 텐데. 그러니까 다들 당장 여기서 꺼져. 라고 하더군요. 그때 용식 씨가 남편에게 다가가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 땅 내가 지금 시세의 2배를 주고 살게요. 그 대신 당신이 지금 당장 이 마을을 떠나세요. 그 말에 남편은 코웃음을 치더군요. 농사꾼 주제의 허세는 딱 보니 돈도 없게 생겼구만. 어디서 허풍을 떨고 있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벌벌 길 줄 알았어. 남편의 말에 아까 그 경찰이 다시 나섰습니다. 아저씨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농사 짓고 산다고 다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이 동네 땅 전부 용식이 거야. 용식이한테는 아저씨네 땅값 정도는 푼돈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저씨야말로 허세 부리지 말고 좋게 말할 때 그 제안 받아들여요. 경찰 아저씨의 말에 동네 사람들도 전부 동조하는 분위기였죠. 그러자 남편은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니 나중에 딴 말하지 마쇼 라는 말을 남기고 내연녀와 함께 동네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날 밤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 옆에서 먹을 것도 챙겨주고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용식 씨가 우리 집에 찾아왔더군요. 저는 그날은 고마웠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집은 제가 넘겨받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계속 살아도 돼요. 그리고 이제라도 그 인간이랑은 이혼을 하세요. 제가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소송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면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용식 씨는 평소와 많이 달라 보이더군요. 알고 보니 용식 씨는 부자이기도 했지만 4년제 대학까지 나온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요즘은 농사일도 공부를 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농대에서 식물 유전학 공부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용식 씨가 처음과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암튼 용식 씨 덕분에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적지 않은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지요. 그리고 저는 용식 씨의 제안으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회관 옆에 새로 어린이집을 짓고 있는데 거기서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용식 씨는 시골 동네에 인구가 줄어드는 걸 안타깝게 생각해서 자기가 가진 돈으로 마을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최근에 그 마을로 기촌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아이를 돌봐줄 시설도 필요하게 된 거였죠. 그 어린이집도 용식 씨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서 지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친정에 맡겨둔 아이도 데려와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골 동네에서 뛰어놀면서 생활을 하니 아이도 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서울로 돌아가려던 계획을 접고 그 마을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용식 씨랑은 완전히 이웃 사촌이 되어서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었지요. 용식 씨의 부모님도 저를 좋게 보셨는지 가끔 우리 모자를 불러서 밥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더군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는 나도 모르게 용식 씨한테 다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호감이 가더군요. 하지만 애딸린 이혼녀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게 미안해서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용식 씨가 먼저 내게 좋아한다며 고백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백에 대한 대답은 하지 못하고 계속 미안하다고만 말을 했었네요. 그런 저를 용식 씨가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낯선 시골 동네에서 인생의 2막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예전처럼 화려한 생활은 아니지만 편하게 웃을 수 있고 자연과 함께하는 지금의 삶이 훨씬 더 마음에 드네요. 금방 만든 생막걸리를 언제든 실컷 맛볼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장점이지요. 말이 나온 김에 오늘 저녁에는 돼지고기 삶아서 막걸리 한 잔 해야겠네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